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 이중배상을 배제한다. 이중배상을 빼는 거지. 이중배상을 안 하게 하려는 거지. 그래놓고 군인 등은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헌법과 국가배상법 모두 있어. 그래서 헌법 다시 읽어보자. 이게 앞에서 읽었던 건데 헌법 29조 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 셋은 명문화 해놓고 그 다음에 기타 또 따로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별도로 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 보상금을 받는 것 외에 국가나 공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근데 이와 거의 같은 규정을 다시 국가배상법에서 똑같이 규정을 두면서 하나가 더 추가됐죠? 누가 하나 추가됐어요? 예비군 대원이 추가됐지. 그래서 결국 넷이란 말이야.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넷에 해당하는 자는 전투나 훈련, 기타 직무집행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에 의해서 각종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보상만 받아야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어느 때? 여기서 누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때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때는 그 보상만 받아라 하는 얘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자, 그 인정 취지를 보면 그냥 동그라미 1번을 읽고 지나가. 판례는 이렇게 군인 등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로 그 위험 부담으로서의 국가배상제,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거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배상은 제한하는 취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헌으로 유지하고 되고 있어요.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점이 많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 보면 다음 페이지에 아니,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고의과실한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거고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한다 그래서 그 보상하는 거는 그거 손해배상하고는 요건도 다르고 별개의 제도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특히 군인 등에 대해서만 또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면 소방도 그래요. 소방공무원도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 군인 등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하느냐. 그렇지? 또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는지 알아? 별도로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이 충분히 많이 주어진다면 별로 문제를 안 삼을 거야. 근데 문제는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것보다 많이 적어요. 응?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 그래서 뭐 군인, 경찰 등이 왜 우리만 응? 적게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도록 해놨느냐? 응? 우리 왜 소방 등 다른 데는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후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게 해놨느냐? 이거는 평등 원칙이 안 맞다. 응?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예전에 이게 역사적 배경이 이래요.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해방 후 그 1945년 해방 후 아마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한 1948년 7월 17일 헌법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만들고 등등 해서 아마 48년에서 한 1950년 사이에 국가배상법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는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군인 등에 대해서 따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이제 월남전에 군인들 파병했잖아.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군인들이 뭐 부상당하거나 막 이런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늘어나니까 그거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 법률에다가 이제 따로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를 따로 규정을 둬서 보상받도록 할 테니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해 못한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조금 아까 봤듯이 그 보상금이 충분히 많이 주어진다면 문제는 안 삼을 텐데 보상금이 적게 준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은 안 그러면서 왜 군인, 군무원, 경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러냐? 그래갖고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위헌 신청 들어간 거야.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대법원이 법률 위헌 심사했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기 전이거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원이 심사해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국가배상법 규정이다 해서 위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없어졌었어. 그랬는데 웃긴 건 그래? 그러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럼 헌법에다 같은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위헌 얘기 안 나오겠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1972년도 소위 유신헌법이라고 헌법 개정하면서 같은 규정을 헌법에까지 규정을 두는 거야. 그게 쭉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으니까 국가배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말할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 헌법 규정이 또 다른 헌법 규정의 위반이다. 응? 헌법에 평등원칙 규정도 있는데 헌법 29조 2항이 또 다른 더 중요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응? 계속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2번 결론은 뭐야? 넷째 주 끝에 우리 판례 헌재도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응? 자, 중요한 내용은 쌍가로 2번에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투경찰 순경이 키워드겠죠? 전투경찰 순경 우리가 옛날에 줄여서 전경 그랬어요. 그죠? 자, 전경이 근무하다가 하여튼 뭐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 응? 그래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된 거야. 응? 근데 전투경찰대원은 현역 근무하는 것 대신에 전투경찰대원으로 배치돼서 근무를 하죠. 근데 어디에 소속돼서 근무해? 소속이 어디야? 경찰 소속이야. 경찰 소속. 그래서 직무도 경찰 직무를 수행해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받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전투경찰 순경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전투경찰 순경은 직무 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하면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에 해당한다. 응? 반면에 둘째 줄 끝에 공익근무요원. 응? 요새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또 그러고 명칭을 바꿨어. 사회복무요원인가? 그치? 명칭을 그렇게 바꿨더라고. 하여튼 오랫동안 쓰인 말이 공익근무요원. 근데 공익근무요원도 어떻게 돼? 현역 군복무 대신에 뭐 다른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데 근무하는 거잖아. 배치돼서.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소속기관이 소속이 다 달라. 막 법원에 소속돼서 근무하기도 하고 국회에 또 요새 뭐 주민센터에 배치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기관에,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에 배치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응?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했다.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 제한받지 않는다. 응? 또 그 옆에 누구 있어? 경비교도 나왔지? 경비교도대원. 응?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제도인데 지금은 없어졌어. 그 경비교도대원은 군 현역 근무하는 것 대신에 법무부에 소속되어서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마치면 군복무항으로 쳐주는 건데 소속이 일반 행정기관인 법무부 소속이야. 군과 경찰 소속이 아니야. 직무도 군, 경찰 업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경찰 공무원 어디에도 안 속한다. 그러니까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안 받는다 그래서 그거 꼭 외워야 돼. 그래서 판례는 전경은 국가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에 해당.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과 경비교도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응? 그러면 이거를 유추하면 의경은 근무 수행하다 다치고 예전에 저기 어디 저 서울 외곽 은평구 쪽인가 어딘가 일산 쪽인가 그 도로에 검문소 있지.
검문소에 의경 근무했었는데 그 현직 경찰하고 이 현직 경찰이 권총 갖고 장난했어. 그 의경 가슴에 대고 뭐 이렇게 장난하다가 근무 중에 장난하다가 총기가 발사됐어요. 총이 발사. 권총 가슴 맞고 사망했어. 의경. 그 의경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지금 이 판결 논리를 유추해 보면 의경 군복무 대신에 어디 소속이야? 경찰 소속이야. 경찰에 소속돼서 경찰 직무를 수행해.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지. 응? 그래서 배상 청구 제한받을 거야. 그거는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주로 판례라고 배우는 건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판결을 다 그거를 공부하는 거야. 응? 유추해보면 의경은 배상 청구권 제한되는 자에 해당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은 뭐 판결은 안 나왔지만 예전에 저기 경상도 어딘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약간 이상한 예비군 대원 막 총기 난사한 일이 있었어. 그 사격 연습하느라고 이제 총기 지급받는데 그 훈련장에서 총기를 막 난사해서 훈련하는 교관,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막 사망한 일이 생겼어. 그때도 그 피해자인 그 예비군 대원들과 교관 배상받을 수, 국가의 배상 청구 제한될 거야. 다 법 별도로 정한 보상만 받아야 돼. 응? 자, 동그라미 2번은 원래 우리 아까 읽었지. 헌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셋만 써놓고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배상법에 와서는 예비군 대원을 추가해놨어. 그랬더니 왜 예비군 대원을 헌법에는 없는데 추가해놨느냐 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거는 원래 헌법에서 기타 법률로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자 되기 때문에 국회가 알아서 누구를 거기다 넣을지는 입법 재량이야. 그러니까 뭐 그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예비군 대원을 국가배상법에 추가로 규정해놓은 읽고 지나가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면 두째 줄에 밑줄 쳐줘. 어느 때는 별도로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법조문이 어떻게 됐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직무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보상을 받고 끝나야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뒤집어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거 제한 안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판례가 인정해. 그래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셋째 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응? 반대해서. 그럼 우리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 그런데 이제 1번 판례 보면 1번 판례 우리 분명히 국가배상법 뭐라고 써냐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직무를 예를 들어야지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을 하다가 그러면 이게 직무라는 게 전투나 훈련만 말하는 게 아니야. 전투 훈련만이 아니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난다. 그러면 1번 사고 어떤 사고야? 야 도로에 저 도로가에 야산 이렇게 언덕 있잖아. 여기 돌 굴러내려 낙석 돌 굴러내려서 차를 덮쳐갖고 사고 났다고 신고가 왔어. 경찰 공무원이 순찰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가는데 또 돌 떨어져가지고 순찰차 덮쳐서 경찰 공무원 사망.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직무 수행하는데 도로 떨어져서 사고 난 거지. 돌이 떨어져가지고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 사망한 거지. 전투나 훈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직무 수행하다가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어요. 이래도 이거 어떻게 돼?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도로야. 그래서 못한다. 응?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1번은 그런 취지. 응? 그래서 거기 사건은 이제 세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넷째 줄부터 보면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전투훈련은 예시한 거야, 그지? 꼭 전투훈련에 한정한다는 건 아니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전투나 훈련만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한 것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청구 못한다. 응?
판결이었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어디냐면 둘, 넷, 여섯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자. 경찰지서, 요새로 따지면 뭐 파출소쯤 되지. 경찰지서의 숙직실에서 숙직하나 봐, 그지? 그래서 자고 있던 중, 옛날 이게 70년대 판결이니까 연탄 떼고 살 때라 그 방바닥 틈새로 연탄가스가 나와서 그 숙직하던 경찰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대. 그러면 이 사망한 경찰 공무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된 거야. 그지? 자, 이거 근데 이 판례는 언제 나오는 거지? 판례가 70년대에 나온 판례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가배상법 규정이 좀 다른데요. 그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다치고 사망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 옛날에는 전투나 훈련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사망했을 때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한다. 그러면 숙직실은 전투나 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야.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응?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규정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이런 말이 아니야. 법이 개정돼가지고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숙직실에서 숙직하는 것도 직무수행이야. 일반적인 직무수행. 그러면 어떻게 돼? 직무수행하다가 다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될 거야. 근데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의 법 조항이 아니고 예전에 과거에 개정되기 전의 국가배상법 조항에 의한 판결이라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지금의 법 조항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를 출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또래 같은 출제자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내더란 말이야. 그래서 한두 번 나왔어. 응?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건은 거기 경찰지서 숙직실에서 경찰 공무원이 취침 등 연탄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 이렇게 기억하고 결론은 뭐였다고?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뭐 따로 없고 법에서 군인 군무원 등에서 직무수행을 다치고 사망 별도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러면 결론이 뭐야?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 알면 되는 거야. 그거 나타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냥 넘어가고 5번은 되게 중요하다. 5번 5번을 좀 주시하세요. 5번은 뭐냐면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한데 5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은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옛날에는 향토 예비군이라고 있어서 지금은 향토를 빼고 쓴단 말이야. 어쨌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하여튼 뭐 부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규정대로 하면 그렇잖아. 그지? 그러나 이와 달리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자, 뭐부터 먼저 청구해? 이게 중요해. 거의 밑줄쳐 굵은 글씨 중에 먼저 뭘 청구해?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는 거야.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을 청구. 그러면 어떻게 된대? 앞서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에 정한 보상금 등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먼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뭐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았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야. 그런데 뭘 먼저 해?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 먼저 청구해서 배상금을 받아도 그와는 별도로 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청구할 수 있대. 응? 물론 이제 앞에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는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유를 왜 그렇게 보냐면 내가 화살표하고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어. 그래서 그 밑에 그 동그라미 1항 이렇게 써놨지? 뭐라고 그랬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 응? 그리고 국가배상법 규정의 취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이런 목적, 이런 것 차이점 등을 다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자를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금지 취지까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결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수행하다 다치고 사망했다. 먼저 뭘 청구하냐? 먼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뭐 유공자 보상금 등을 먼저 청구해서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래.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고 나서 유공자법에 따른 또 추가의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그거는 지급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순서가 매우 중요해진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5번이 위에 굵은 글씨 있잖아. 그 부분 매우 중요. 이미 시험에 이게 지금 2017년 판례인데 이미 시험에 벌써 쓰였어요. 올해 2019년 시험에 쓰였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 판례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 제한하는 조항은 사실상 위헌으로 봅니다. 다만 헌법에까지 명시돼 있으니까 유지는 되는데 실제로는 없어져야 될 조항이다. 없어지는 게 마땅한 조항이라고 공감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까지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순서만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에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 기존에 있는 규정들이 다시 다 사문화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아마 이제 차후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제한하는 규정은 다 뺄 겁니다. 빠져나갈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거의 사문화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문구상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공부는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만 하세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으로 가. 판례는 좀 건너뛰고 쌍가로 3번 보면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요? 공동 불법 행위와 국가의 구상 책임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봅시다. 동그라미 1항은 읽고 지나갑니다.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둘 다 잘못한 거야. 공동으로 잘못을 해서 또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봐. 자, 민간인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해. 그리고 자, 이거 군인이 군용차 몰고 또 차 운전해. 군인 A, 군인 B. 자, 군인 A가 운전병. 군인 B가 이제 옆에 직무 수행하느라고 같이 타고 이제 군용차 타고 운행하고 있어. 그런데 둘 다 잘못이 있어. 민간인도
과실. 운전병 군인 A도 잘못. 응? 결국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단 말이야. 응? 사고가 발생. 교통사고 발생했어.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 이 둘이 공동으로 가해자가 된 거야. 민간인과 군인 A가. 그리고 군인 B가 피해자가 된 거야. 응? 그래서 피해자가 돼서 사망했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응? 응. 자, 그러면 군인 B의, 피해자인 군인 B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유족이. 응? 응. 그래서 그러면 유족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자, 이 군인 B도 가해자지? 그지? 그러면 군인 A. 군인 A가 가해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 발생시킨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지. 그러면 군인 A가 발생시킨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 돼. 그렇지? 그런데 현행 법조문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 예, 군인 B는 군인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가 생겼다. 그럼 다른 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보상을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돼 있지. 따라서 군인 B의 유족은 군인 A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응? 일단은 기존의 법 규정대로 하면 뭐 받아야 돼? 별도의 보상금 받아야 돼. 그죠? 이걸로 가해 군인이 잘못한 피해는 이제 구제가 된 거야.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는 거야. 응? 응. 그러나 민간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지. 그래서 유족이 민간인에게 배상 청구를 한단 말이야. 응?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자. 가정을 해보자.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손해액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하자. 1억. 응? 손해액 전부가 1억이라고 가정해. 물론 손해 1억. 그런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공동으로 민간인과 군인회가 공동으로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잘못한 비율이 또 있어요. 응? 민간인이 60% 잘못.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뭐 서로 과실이 얼만큼 있느냐 과실 따지잖아. 6대 4. 60% 대 40%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 60대 40. 6대 4의 비율이야. 그러면 1억의 총 피해는 1억. 1억의 60%는 얼마야? 6천만 원. 40%는 4천만 원. 그지? 그럼 결국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40%의 잘못, 4천만 원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야. 그렇지 않아? 가해 군인이 잘못한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야. 근데 그거는 손해배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으로 구제를 해준 거야. 그러면 1억 전체 피해 중에 60%인 6천만 원은 민간인이 배상해줘야 될 부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유족은 1억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어요. 민간인한테. 피해 1억을 전부 배상해라. 그랬더니 민간인이 1억을 배상을 했어요. 피해액을 전부 배상을 해줬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민간인이 나는 60%인 6천만 원 그 부분만 내 책임이다. 그러면 40%인 4천만 원은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내가 배상해줬다. 다. 그래서 뭐해? 민간인 국가한테 4천만 원 나한테 달라고 물어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 사항이에요. 공부에. 응? 자, 민간인은 피해 전부를 내가 다 1억을 다 배상해 줬으니 근데 그 중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6천만 원만큼이다. 60%만이고 4천만 원은 군인이 잘못한 부분이라 4천만 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내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 4천만 원 부분은 국가가 나한테 다시 줘야 맞다 하고 국가한테 4천만 원 달라고 청구를 한 거야. 그럼 여기 국가가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문장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동그라미 1번. 응?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공동으로 잘못했어. 그래서 또 다른 군인에게 피해를 끼쳤어. 그지? 이런 경우에 민간인이 피해자 군인 측에게 손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해주고 난 다음, 그지?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까지 내가 다 물어줬으니 그 부분은 나한테 물어줘. 이거 청구하면 국가는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이 사건의 개요야. 야, 여기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해. 이거에 대해서 자, 첫째 줄 헌법재판소는 어느 입장? 긍정. 이거 알아도. 현재 헌법재판소는 물어주는 게 맞다. 근데 대법원은 부정.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뒤에 있는 거 대법원은 왜 부정하는지 설명이 있어. 대법원은 뭐라 그러는데? 응? 자, 피해자 군인은 너는 얼만큼 피해자 유족 측에서 피해액 1억 전부 배상해줘하고 청구가 됐어도 민간인 너는 1억을 다 배상할 의무는 없고 너는 네가 발생시킨 60% 잘못만큼 6천만 원만 배상하면 될 일이지. 네가 왜 4천만 원까지 다 그것도 다 물어주고 국가한테 달라고 그러냐? 또 민간인 너는 네 잘못한 비율만큼 6천만 원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응? 그리고 그 4천만 원까지 물어줄 책임은 없다. 그거 물어줄 책임도 없는데 물어줘 놓고 국가한테 4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둘째 줄 민간인은 피해자 군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자기의 귀책 부분만큼,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고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까지 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가에게 물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응? 그러면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만약에 국가가 이 민간인한테 4천만 원을 또 물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민간인은 4천만 원은 국가로부터 다시 받았으니까 결국 자기는 6천만 원만 배상해 준 꼴이 되겠지? 이 부분은 해결이 되겠으나 문제는 그러면 국가는 이 경로를 통해서 이쪽 경로를 통해서 군인이 발생시킨 40% 잘못을 배상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또 어떻게 했어? 보상금을 또 줬잖아. 그러면 이게 법이 금지하는 이중의 배상이 되도록 결과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이 정한 보상금의 형태로 구제가 끝난 거야. 응? 끝났는데 이 경로로 4천만 원 이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만큼 4천만 원을 이 경로로 물어주게 되면 이중으로 배상을 하게 된 결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응? 결국 민간인은 국가로부터 4천만 원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6천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데 4천만 원까지 물어줬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얘를 상대로 또 돌려달라고 싸워야 되겠지. 4천만 원 다시 뱉어내 돌려달라고 싸워야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 2번이 핵심 결론이 된 거야. 응? 그럼 판례로 확인해 보면, 그죠? 판례가 1번은 헌법재판소 입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이 피해액 1억을 전부 배상해 준 다음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4천만 원 부분을 달라고 국가한테 청구했는데 국가가 안 물어준다면 이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1번에 끝에 가면 헌법상의 뭐 이런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물어줘야 된다는 취지야. 그래서 이거 길게 안 내요. 헌재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안에서 물어줘야 된다. 응? 구상권 행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긍정의 취지로 판결을 했네. 반면 2번은 대법원 판례지. 대법원 판례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좀 더 읽어보라고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설명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대법원은 어쨌든 민간인은 지가 책임져야 될 60%만큼만 피해자한테 배상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 가해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까지 다 물어주고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취지라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시험의 핵심 부분이 된 거야. 아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당간당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8번째 항목 법조문이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 신체 침해를 입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자 뭣도 못한데 양도 배상받을 권리를 넘겨주거나 압류하지 못할 양도도 압류도 다 금지입니다. 응? 이거는 일종의 뭐야? 이거는 사회보장, 그러니까 생계보장적 차원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응? 어떤 사람이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행위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어. 그럼 원래 직장 다니던 거 못 다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국가로부터 배상받아가지고 그 배상금으로 뭐 생계를 유지해 가거나 또 사망을 했다면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돈으로 뭔가 생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거 은행에 빚 못 갚는다고 은행에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딱 압류해 가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생계 유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단 생명 신체 피해를 입어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로 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재산 침해로 인해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도 압류도 허용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9번은 숫자.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가 생겼어. 요건 다 갖춰져가지고. 그거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응? 동그라미 1번 끝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요거 밑줄주세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돼? 3년 지나면 배상 청구권 없어져. 그래서 배상 못 받아. 청구해도 국가가 당신 권리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 안 했다. 배상할 책임 없다. 배상 안 해줘요. 3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응? 근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판례.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썼나? 이거는 지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는 건 국가배상법에는 없어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명시된 건 아닌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민법이 이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한 거야. 응?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1번이 그 얘기야. 그래서 이 판례 1번은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 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 소멸시효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을 안 둠으로써 민법이 적용되게 돼서 짧게 3년으로 적용되게 된 거,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 1번을 읽고 지나가세요. 여기서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보면 두째 줄 끝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 그랬잖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2번에 두째 끝에 손해를 안 날은 어느 날을 말하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자.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할 때 손해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그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 내지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까지로 자르세요. 응? 그러니까 손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말하는 거래. 응? 단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했거나 응? 그 의문을 가진 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 손해를 안 날이라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식한 날을 가리킨다. 응? 응. 자, 그리고 3번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또 3년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러면 3번 가해자를 안 날이란 또 어떤 날을 말하는?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공무원이 가해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고용되어 근무한다든지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서 근무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뭐야? 응?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즉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 충족된 사실까지 인식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2번, 3번, 2번은 손해를 안 날의 의미, 응? 3번은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응? 그것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5번 판례로 가보세요. 뭐야? 5번에 뭐라 했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무조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조건 그게 뭐야?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 측에서도 국민이 야 국가는 원래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되게 했지 않냐? 그럼 뭐 3년 안에 청구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 책임 없어졌다. 그 배상 못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런데 또 6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자, 6번 판례 읽어보면 다 나머지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한데 국가 공무원이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대한 배상 조건 행사를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을 만들었고 위조된 판결문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지속되었던 경우. 자, 여기 이 6번 판례의 핵심은 셋째 줄 끝에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장애 상태가 계속되었던 경우. 그러면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 자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면 그 3년 안에 청구를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 원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고의과실한 위법행위가 됐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 피해자가. 그런데 무슨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아. 뭔가 뭐 자료를 요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비밀로 돼 있다고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거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를 알 도리도 없잖아.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그를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상태가 뭐 수십 년 지속돼 왔다. 근데 그랬다면 그 3년 지났다고 해서 배상 청구권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응? 쭉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나와요. 그래서 6번의 키워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3년 지났다고 국가가 배상 책임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상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10번 판례를 봐봐. 응? 10번을 보면 자,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예전에 뭐 박정희 정권 엊그제도 무슨 뭐 국민들이 뭐 제일 뭐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도 뭐 제일 1위로 나오더라고. 30%. 물론 그 공이 크죠. 경제 발전에 대한 공이 큰데 근데 막판에 너무 잘못했어. 막판에는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 너무 오래 하니까 그 독재로 흘렀잖아. 그죠? 예. 딱 한 두 번만 하고 물러났으면 참 진짜 칭송받을 대통령이 됐을 텐데. 응? 그놈의 한 18년 동안 하면서 후반부에 72년 유신 독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큰 잘못된 길로 빠졌지. 자, 어쨌든 70년대 막 간첩을 막 만들어내, 조작하고, 그지? 응? 뭐 하여튼 뭐 대통령 뭐 좀 비판했다고 잡아다가 막, 응? 하여튼 막 고문해가지고, 그지? 예. 자, 거기도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하여튼 이게 잡아다가 불법으로 막 체포해가지고 고문해서 막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하게 하고 해가지고 무슨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유죄 판결 받아서 막 몇 년간 옥살이 시키고 풀려나고 했어. 그런데 그 유족들,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거 힘들다고. 왜냐면 자료도 내주지도 않고 이 위법이란 걸 입증할 길도 없고, 그죠? 응? 그럼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을 해?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9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정권 바뀌잖아. 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국가의 잘못된 국가의 권력에 이제 이렇게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행사돼서 국민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던 일, 이거 국가기관 설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뭐 진실 뭐 화해 무슨 위원회 무슨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런 걸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억울한 피해자들 신청을 받아. 그리고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 조사한 결과 그거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 국가가 만들어냈다. 응? 만들어냈다 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결정을 해. 국가기관이 조사해서 그런 국가의 폭력적인 위법 행위에 의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어. 그래서 그 결정을 받고 나서 피해자들이 또는 그 유족이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성을 냈어.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 그래? 재판에서. 야, 벌써 3년 지난 지 벌써 오래됐다. 응?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하는 권리는 이미 소멸됐다.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나 아까 전제 조건 봤듯이 개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거야. 그렇다면 이제 그 3년을 언제부터 따져야 되냐? 그때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3년을 계산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가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히는 결정문이 나온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거로, 그때부터 이제 3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거로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10번의 판결의 뜻입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넷째 줄에 보면 국가가 야 3년 지났다, 배상 조건 다 소멸됐다 이렇게 해서 그 배상 책임 인정 안 소멸시효 완성돼서 배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하는 거죠. 응? 많습니다. 자, 이 사건 이런 거 얘기 들으니까 정말 과거에는 국가가 못할 일을 되게 많이 했죠. 응? 뭐 요새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 요새 뭐 있어? 그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연쇄살인 사건의 8번째 살인 사건, 그죠? 그 진범이 걔 이름 뭐였지? 응? 이춘재, 그지? 이춘재 이제 얼굴도 다 공개한다고 하더만. 그 이춘재가 자기가 다 자백을 했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지 막 고문하고 막 해가지고선 거짓 자백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 10년 옥살이 했어요. 옥살이 마치고 나온 거야. 나왔는데 이제 이춘재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그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밝힘으로써, 응?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국가기관의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거 아니야. 당연히 뭐 했어? 손해배상 청구. 근데 이거 3년 지났다고 배상 청구 못 한다고 해야 돼?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이제 진실이 이제 밝혀진 때부터 3년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렇게 배상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런 정도로 보고, 진짜 무지막지한 사건 하나 기억나는 게 옛날에 수지킴 사건이라고 있어. 응?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8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1980년대 초. 그래서 그 수지킴이라고 부르는 여성이 이제 한국 여성인데 그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홍콩에 거주인가? 아마 그럴 거야. 홍콩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동포지. 근데 이제 재동포로서 홍콩에 거주했는데 아마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나 봐. 사이가 안 좋았는지 하여튼 싸웠는데 뭐 남편이 하여튼 뭐 싸우다가 막 밀었는지 뭐 그래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여자가 죽은 거야. 이 수지킴이라는 여자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 게 된 거 아니야? 겁났나 봐.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북한으로 도망가려고. 응? 그래갖고 이제 거기 홍콩인지 뭐 그 옆에 어느 나라인지 하여튼 북한의 대사관으로 찾아간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북한으로 귀순하겠다. 응?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했나 봐. 북한으로 도망가려고. 그런데 뭐였어? 북한에 반 받아준다는 게 나왔는지 하여튼 거기 나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북한으로 갔는데 이번에 다시 한국 대사관인가 뭐 어디 갔나 봐.
한국 대사관. 근데 대사관 가서 뭐 얘기를 하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는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알게 됐나 봐.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응? 근데 거기에 한국 대사관에 다 옛날로 따지면 지금의 국정원 직원, 옛날 안기부 직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거든. 거기서 공작을 벌이더란 거야. 이 사건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때만 해도 국내는 전두환 씨가 이제 막 그 정권을 잡고 막 초기야. 막 맨날 데모하고 난리가 났던 때야. 응? 근데 이때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수지킴의 남편, 이 살인범을 뭐해? 영웅으로 만들어. 국정원이 공작을 벌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남자가 이제 뭐라고 이제 국내에 보도가 되냐면 그 수지킴이 북한의 간첩이야. 북한이 보낸 간첩으로서 이 남자하고 이제 위장 결혼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포섭을 해서 북한으로 납치, 이런 목적을 띠고 이제 간첩, 그런 띵 간첩인데, 이 남편이 북한으로 납치될 뻔하다가 북한 대사관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나온 사람으로 둔갑이 돼서 보도가 돼. 황당하지? 응. 이게 정권에 이용하는 거야. 선거 앞두고 소위 북풍을 이용하는 거야. 만들어내, 사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그 당시 김포공항으로 귀국해요. 응? 그럼 막 우리 또 학생들 동원하잖아. 막 그 근처 학생들, 여고생들 막 교복 입고 나가서 막 공항에서 꽃다발 들고 막 환영하고 막, 하여튼 웃긴 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웅 대접 받고 조용히 입 닫고 사는 대가로 막 국내에서 다 먹고 살게 해줬겠죠, 국정원이 어느 정도. 그러던 게 지금 여기 나왔듯이 90년대 후반에 무슨 국가 과거사위원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다 이제 신청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조사한 결과 다 조작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 국내에 남아있던 그 수지킴이라는 그 여성의 가족들은 어떻게 돼서 간첩의 가족이 된 거야. 간첩의 가족이 돼가지고 지역에 살지도 못해. 경찰에 항상 감시 대상. 거기다 그 살던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간첩의 가족이라고. 응? 못 살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취업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가족들 뭐 오빠나 응? 언니들 뭐 제대로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어머니 맨날 뭐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고, 하여튼 어머니 돌아가셨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42억 배상 판결을 했어요. 국민 세금 낭비. 안 그래요? 그 어머니 하여튼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피해까지도 해서 그 가족들의 피해를 국가는 42억 배상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이런 식의 판결 나옵니다. 과거 70년대, 60년대 국가가 폭력적으로 잘못했던 일, 지금도 다 뒤늦게 재심 청구, 무죄 판결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그런 판결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응? 잘못한 일, 국가가. 자,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손해배상 요건이 갖춰졌다. 그럼 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디다가 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 절차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절차. 일단은 법원에 소송 낼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 소송 내면 시간 비용 많이 걸려요. 응? 소송하면, 그죠? 그래서 일단 소송하기에 앞서 배상 판정을 내려주는 행정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배상심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가루 1번에 배상심의에다가 배상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필수로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사항이야.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임의적 절차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줄에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배상심의에다 배상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면 배상심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인천시에도 있을 거야. 인천시에 지방검찰청 있지? 지방검찰청이 설치된 이 지역마다 그 지방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라고 부르는 그 지역별 배상심의회가 있어.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은 여기다가
인천에 있는 지방검찰청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에다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달 안에 결정 내려줘요. 되게 빨리 결정해. 4주 안에 신청받은 지 4주 안에 배상 여부 결정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배상금 얼마에. 만약에 거기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배상 대상이 아니다. 말해서 배상 결정을 못 받았어. 그럼 뭐 하면 되냐? 뭐 하면 돼? 소송을 가도 되는데 또 한 단계 더 해볼 수 있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심 뭐냐면 그 법무부에 본부심의라고 또 있어요. 배상심의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본부심의라고 있어서 거기다 한 번 더 신청해보고 거기서 안 되면 또 그 다음엔 소송. 근데 재심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돼. 바로 소송 가도 되고. 어쨌든 읽어보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끝에 가면 법무부의 본부심의에 두고 또 군인이나 군무원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특별심의를 두고, 그지? 그 다음에 본부심의와 특별심의 밑에는 지역별로 또 지구심의를 두게 돼 있고, 어쨌든 3번 모든 배상심의는 다 뭐 해야 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상심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응? 그러면 뭐 그 정도 1, 2, 3번 정도 읽고 그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배상 신청? 그러면 배상 소송 바로 안 가고 배상심의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있는 지구배상심의에다가 배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읽고 지나가. 그냥 과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주 안에 결정을 내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뭐 배상 안 해준다는 결정이 나왔다든지 배상해준다고 결정은 나왔는데 액수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러면 뭐 그게 승복 못하면 바로 소송을 내든지 법원에 소송할 수도 있고, 그 본부심의에다가 재심을 또 신청하면, 재심 신청하면 또 그 아마 재심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재심 신청하면 또 아마 4주 안인가 또 결정하게 돼 있을 거야. 응? 자, 뭐 그렇게 돼 있고, 저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611쪽 맨 아래에 가세요. 그러면 7번 항목이 있어. 방가로 7번. 배상 결정의 효력이라고 있죠. 자, 그거. 그러면 배상심의에서 배상을 해주네 안 해주네 결정 내렸다. 응? 배상심의가 내린 배상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뭐 해야만 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 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응?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왔으면 그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결정 나왔다 그러면 신청자가 사인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결정이 난 거로 법으로서의 권리 의무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1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연결해. 배상심의의 결정은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왔어. 나 사인 안 했어. 피해자 사인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결정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나요? 상대방한테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봐. 배상심의 신청을 먼저 했는데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따를 의무도 없고 무시하고 법원에 바로 소송 가면 되지. 강제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생겨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행정소송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거 취소해달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배상심의 결정은 소송 대상 안 돼요. 무시하면 될 일이다. 동의 안 하면.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최근엔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문제도 됐었어. 예전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을 때 국가배상법 16조에 배상 신청을 한 자가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 그러니까 내가 배상 신청을 했더니 5천만 원 배상 결정이 나왔어.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응? 그래서 난 만족. 그래서 사인했어. 배상금 다 받았어. 근데 법이 뭐라고 하냐면 배상금 결정에 동의해서 배상금을 받으면 이제는 배상 문제는 다 끝난 거로 치고 다시는 그에 대해서 소송 못하게. 예전엔 그런 규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배상 결정에 동의해서 배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면 그거는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가 재판하다가 합의하는 거거든. 그러면
재판 진행하다 합의하면, 그리고 재판 진행하는 자들이 사인하고 뭐 판사가 서명하면 그는 확정 판결과 똑같이 쳐서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 못 하는 거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끝난 거로 치는 거고, 그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거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배상 결정 나와서 동의하고 수령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돼서, 과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천만 원 배상금 결정 나와서 만족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막 발생하는 거야. 응? 손해가 처음에 발생할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이 생겨. 근데 이미 사인하고 배상금 수령한 이상 다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또 못하게 된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존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런데 이 규정, 아니 행정기관인 배상심의회가 내린 결정에 그 만족한다고 동의하고 배상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배상 문제를 다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배상 청구 소송하는 것까지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내가 거기에 재판 청구하는 권리까지도 포기했다 라고까지 포함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법은 일체 다시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멋대로 막 법으로 마음대로 포기한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 그래서 무효로 판정나서 지금은 없어졌어.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돼? 배상심의랑 행정기관에 신청했다. 배상금 받았지? 사인했지? 배상금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큰 또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로 더 배상금 달라고 소송 낼 수 있어요. 결론은 그렇게 됐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거기 문장 길게 쓰는데, 과거에는 제16조에서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었는데 그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정나서 무효로 됐고, 현재는 얼마든지 추가적 손해 나면 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쌍가루 이번에는 소송 가는 방법, 사법 절차는 이제 소송. 그러면 방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게 법조문이지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먼저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꼭 거쳐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다 이거지.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배상심의에 배상 신청 먼저 안 하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잘 내는 문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2010년 전까지는 10년인가 2008년인가 하여튼 그 전까지는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못 내게 해놨었어. 반드시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먼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보도록 필수로 거치게 해놨는데, 이제 2010년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인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현재는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1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판례 입장을 중시하세요. 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조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우리가 소송 종류가 크게 따지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과 국가의 어떤 공무원의 직무수행 같은 행정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라 하더라도 그래서 영업정지 조치 위법이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건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지만, 위법한 행정조치 때문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해서 동그라미 1, 2번 정리하면 되고, 3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읽고 지나가는 건 뭐냐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 청구하는 거지. 그럼 아까 공무원이 잘못했어. 원칙적으로 누가 배상 책임자?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 그러면 자, 재판하는 법정에 국가가 나와 안 나와? 우리가 국가가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법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 해가지고 하나의 개인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실체는 없잖아. 근데 국가가 법정에 나오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의 재판을 누가 대신 수행해?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상대방 피고가 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그지? 이기고 지는 건 국가가 이기고 지는 거고, 응? 그 다음에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 그러면 인천시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피고가 되는 거지만 인천시장이 그 인천시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야. 그 이기고 지는 건 당연히 인천시가 이기고 지는 걸로 되는데, 다만 또 실제 현실은 또 법조문에 의해서 그럼 다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국가가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또 소속 검사를 또 시켜서 대리해서 또 하고, 우리 인천시장이 재판정에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인천시에서도 변호사들 다 고용이 있어요. 응? 변호사를 보내서 뭐 이렇게 소송에 응하게 하고 이게 현실이지. 응? 어쨌든 법은 국가가 피고가 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상대방이 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송을 대표해서 수행하도록 규정을 해놨다는 사실이고, 방가로 2번은 어떻게 돼?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2번은 병합 청구라는 건 합쳐서 청구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잖아. 응? 자, 인천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내렸어. A 입장에서는 이 영업정지 받고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 응? 위법이라고 주장. 그러면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없던 일로 취소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이거 행정소송 제기하고, 이거 제기하면서 이거는 행정소송이잖아. 그런데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자기 영업 못해 손해 입은 거 있다. 그러면 또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지. 원래는 따로따로 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다 위법인지 아닌지에 다 공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 한 번의 소송에서 다 같이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청구할 수 있어. 위법한 영업정지로 인해 손해 입은 거 많다. 그거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여기다가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소송 절차에서 한 번에 같이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취송 제기해놓고 제기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다 소장에다 다 같이 한 번에 동시에 청구해도 되고, 맨 처음에 취소송을 제기해놓고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내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이참에 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라고 추가로 손해배상 취소송 제기한 뒤에 추가로 법원에다 다시 이걸 추가로 신청을 해. 같이 판정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병합시켜서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송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되고 해서 그런 제도가 병합제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제 4절에 뭐가 있어? 응?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거는 뭐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주로 공부해온 거야. 한 가지가 뭐냐면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경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지. 뭐가 있어? 영조물이 공공시설물이야. 응?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잘못해가지고 발생된 손해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책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책임지는 경우가. 응? 그래서 거기에 국가에서 5조 읽어봅시다. 국가에서 5조 읽어보면 큰 제목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자, 1항은 뭐라 했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게 뭐라는 거야? 이게 공공의 영조물의 예다 이거야. 응? 도로나 하천 그 밖에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응? 도로, 하천 그 외에 생각하세요. 여기서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을 말해요. 여기 도로, 하천이 있지만 그 밖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도로, 하천 말고도. 응? 도로나 하천 말고도. 뭐 신호등, 응? 그다음 또 뭐 있을까? 신호등도 있고, 가로수도 있어, 식물도 있어, 응? 동물도 있어. 무슨
경찰견, 마약견, 응? 이런 거 있지. 경찰마, 경찰들 말 타고 뭐 이렇게 관광 경찰 뭐 이런 거 말 타고 수살 돌기도 하고. 동물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 시설을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도로나 하천이 대표적인 예다 이거지. 이런 도로, 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을 만들어 놓거나 설치하거나 그걸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그래놓고 셋째 줄, 이 경우 이조이랑 단서가 뭐였어? 생각나나? 이조이랑 단서.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일 경우는 별도로 보상받는 거 외에는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한다. 이거 똑같이 적용한다. 응? 그 다음에 뭐야? 제3조, 3조 2 이거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기준, 아까 응? 기준 엑셀로 해석한다 그랬지? 그거 규정 똑같이 적용한다. 그리고 2항 이때 그러면 공공시설물, 공공영종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가 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청구받아서 배상해줬어. 응? 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배상해준 국가나 지자체는 그자한테 너 물어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이 2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한강 다리가 붕괴된 사건이 있어. 언제 있었어? 한강 다리 무너져 내린 성수대교 붕괴. 1996년인가? 98년인가? 정확히 말하면 96년인지 98년인지 김영삼 정부 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른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인가? 이른 아침 맑은 날씨인데 갑자기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통행하던 버스, 막 차들 같은 추락 해가지고 사망사고 많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피해자 및 그 유족들 성수대교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야. 공공시설물. 응? 누가 설치관리를 맡아고 있냐? 서울시가. 책임자 서울시야. 그래서 피해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해줘 해가지고 배상 청구해서 배상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서울시는 5조 2항에 따라 뭐 했어? 이거 다리 설계 시공을 잘못한 이게 문제다. 응? 성수대교 설계 시공한 건설업체 어디냐? 그 당시에 지금은 없는데 동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동아건설이에다가 니네가 설계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났어. 니네가 책임질 자야. 배상해준 돈 다 물어내. 동아건설을 상대로 서울시가 구상권 행사 물어내. 청구. 싸움 벌여 소송 벌인 거야. 그 판결은 맞다. 그 건설업체가 설계 시공을 한 잘못이 크다. 그래서 전체 사고의 피해의 75% 잘못이 설계 시공의 잘못이다. 나머지 25%의 잘못은 서울시가 유지보수 관리를 잘못한 데 책임이 있다. 그래서 피해 전체 중에 손해배상해줄 액수의 75%는 동아건설, 건설회사가 서울시에 물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사례.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 또 뭐 아직도 그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총이 진행되는지 예전에 서울시장 지냈던 분 중에 누가 있더라? 저기죠. 오세훈. 오세훈 시장. 그렇죠. 오세훈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할 때 하여튼 비도 많이 왔어요. 비도 많이 오고 침수가 많이 생겼어. 왜냐면 또 이게 포장을 많이 했어요. 막. 응? 하여튼 시멘트 뭐 이런 거 포장을 많이 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집중호우 내리니까 막 침수 피해도 많이 생겼어. 그때 오세훈 시장 때 무슨 사고에는 우면산 산사태라고 있었어. 들어본 일 있어요? 저 서울 강남에 가면 거기 우면산이라고 있는데 그 우면산이 그 영상으로 다 찍혀가지고 막 하여튼 쇼킹했어. 그 산에 흙더미 막 돌더미 막 쓸려 내려와서 아파트 덮치고 막 사고 났었어. 그 우면산에 뭐가 있냐면 거기가 무슨 그러니까 서울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 야트막한 산이니까 공원 설치 운영. 근데 그거 설치 관리하면서 또
거기가 이 산사태 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예방 조치도 안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 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응? 여기 쟁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냐, 아니면 인재냐, 이게 이제 유지보수 관리 이런 걸 제대로 잘 못했느냐, 이게 이제 책임 소재입니다. 만약에 유지보수 관리를 제대로 했어요. 여기 말하는 설치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제대로 갖췄다. 그런데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다. 그럼 배상 책임 안 져요. 쟁점이 항상 그거야. 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냐, 인재에 의한 거냐, 유지보 설계 뭐 이런 거 제대로 잘못한 거냐. 이거 쟁점인데 소송이 오래 걸리지. 1심 판결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심은 피해자들이 졌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봤어.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2심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무슨 한참 전인데 아직도 판결 안 나와. 어려운 일이지. 많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아까 공부한 것 중에도 이거 여기도 보면 이제 2조 1항 단서 뭐 이런 거 적용 그대로 한다 그랬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까 저 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 사고 났다고 신고받고 경찰관이 순찰차 타고 출동하다가 또 낙석. 순찰차 덮쳐갖고 경찰공무원 사망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 2조 1항 단서가 이건 뭐에 의한 사고야?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한 사고야. 도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낙석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돌 떨어지지 도로에 사고 나지 않도록 이거 경사라든지 또 돌 떨어지지 않게끔 위험 방지 조치를 다 해야 돼. 도로 설치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낙석 사고로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경찰 공무원 직무 수행하다가 사망한 거잖아. 그럼 2조 1항 단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만으로 끝내야지.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받는다. 거기에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지. 그하고도 연관이 있었죠. 따라서 이제 이 국가배상법 5조 공보에는 다른 것들은 다 여기 요건을 잘 봐. 5조 1항의 요건을 보면 그대로 풀어보자. 뭐예요? 공공의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 그 다음 뭐야?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아까 한 타인 손해 똑같단 말이야. 응? 이거 다 똑같고.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뭘 의미하고 설치 관리의 하자란 뭘 의미하는지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타인 손해,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런 거 다 똑같고 배상 청구하는 절차, 배상 액수 정하는 거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 요건은. 따라서 여기서는 요 두 가지만 잘 공부하면 되는 거다. 응? 나머지는 다 중복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이게 국가배상법 5조에 정한 배상 책임 요건인데 요거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목표치를 또 못 나갔어. 응? 말하다 보니까 못 나갔어.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니까 진도는 느려. 진도는 느리는데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히 한 번 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후다닥 빨리 나가고 또 한 번 또 돌고 그래봐야 어차피 뭐야 제대로 한 번을 하고 나서 빨리 돌리는 게 낫지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면 맨날 도돌이표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응?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꼼꼼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년도가 올해 이제 국가직이 3월 28일 국가직 준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방직을 또 목표로 많이 해요. 어쨌든 3월 시험 전에 1월 이제 남은 게 뒤에 이건 끝까지 소송이잖아. 부지런히 해서 1월까지는 뒤에까지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조금 늦어져서 아마 2월 초? 응? 늦으면 그때까지 하고 그때 끝나면 계속 이제 막 배운 걸 토대로 해서 기출문제도 연습해야 되고 응? 항상 공부의 초점은 기출문제야.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다시피 하거든.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 계속 풀고 뭐 수능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뭐 시험은 다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자꾸 이제 그 모르는 거
거 체크해가면서, 응? 뭐 오답 노트 이런 거 작성해가면서 모르는 것만 자꾸 기억에 남기고 외우고, 응? 해가면서 시험 볼 때까지 압축해가야 돼. 양이 많으니까 모르는 것만 따로 뽑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네, 합격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 네.